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감염병 시민강좌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시 의사회 최영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식중독 바로 알기 개최하기 위한 휴가르비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 시민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식중독 바로 알기 개최라는 주제입니다. 정진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감염내과 정진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딱 맞는 날씨에 맞게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장마철이고 또 휴가철이 곧 다가오고 있어서 이러한 더운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이러한 식중독이나 이런 음식 매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식중독은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화기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잘 아시는 일사병, 열사병도 있고, 그리고 냉방병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수인성 질환들이 식중독이나 장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 중에 오늘은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행 가서 많이 생기는 여행자 설사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중독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언제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식중독에 대한 정의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중독은 장염이나 설사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정의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데, 이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미생물에 의한 것 또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든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감염성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설사 질환도 식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기로는 식품이나 또는 물에 의해 섭취돼서 발생되는 그런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집단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2명 이상이 같은 식품이나 물의 섭취로 인해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인 일으킨 경우를 집단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매스컴에서 나오거나 보건소에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집단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식중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중독은 대부분 미생물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식중독이고요. 바이러스 또는 세균 또는 잘 아시는 아메바 같은 원충류, 요즘 많이 매스컴에 나와서 알고 계시는 원충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식중독이 있습니다. 좀 화학물질 식중독 그러면 생소하실 텐데요. 그 중에 자연독 식중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고나 이런 독성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도 다 이 자연물질에 의한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 식중독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중독은 이 미생물학 식중독을 말하는 건데요.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성 식중독이고, 그리고 집단 발병의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세균성에 잘 아시는 살모넬라나 포도상구균이라고 말한,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생물학적 식중독 중에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바이러스의 노로바이러스, 또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되겠고, 가장 흔하게 보는 원충성은 아메바성 식중독이 해당이 되겠고, 주로 이 원인은 물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된 물을 이제 마셨을 때 이런 미생물학적 식중독은 또 크게 미생물학적 식중독이라고 해서 다 세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성은 아니고, 세균이 만든 독소 때문에 생기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만드는 세균들이 미생물학 중에 있죠.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클로스트리움 퍼플리데스, 잘 아시는 깡통을, 오래된 깡통이나 녹슨 깡통 드시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깡통에서 들어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톡신 때문에,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게 세균성 중에 독소를 만드는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주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잘 아시는 구토물이나 이런 변에 의해서 주로 접촉으로 전염이 되고, 신생아나 아이들한테서 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식중독이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성에 의한 식중독, 이 식중독이라고 잘 말을 안 하고 보통 이제 독에 의해서 중독이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러한 독성 물질에 의한 그 장염이나 이런 것도 식중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식중독 중에 하나는 자연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고독입니다. 보고 먹고 나면 보고독에 마비돼서 오시는 분들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 보고독에 의한 식중독이고요. 그리고 감자, 우리 감자 싹 난 감자로 인해서 생기는 독이나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버섯,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식중독도 이런 화학물질 중에 자연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화학적인 독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물질,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거, 그리고 이런 중금속, 납이나 불이, 비소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식중독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잠깐 보시면, 식중독은 언제 어떻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 연도별로 보시면 식중독은 항상 비슷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제 특히 어떤 해에 집단적으로 발병이 되면 그때 발생 명수가 많아지고, 특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보면 식중독 발병 숫자가 많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활동이 적었고 학교에서 급식도 많이 안 하면서 식중독 신고 건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러한 식중독은 1년 중에 언제 많이 생기냐? 사실 지금 우리가 시민감자 저희 병원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감자 할 때 꼭 여름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중독이나 장염 이런 것들인데요. 그만큼 이 식중독이 여름에 더운 날씨에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7월, 8월에 들어서 급속하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생기냐? 당연히 식중독은 보통 발생된 건수를 분석했을 때 음식점이 거의 60%로 반 이상이 음식점에서 발생이 되고, 그 외에 학교나 학교 외 집단 급식을 하는 곳에서 생기는 경우가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잘 못 가고 이랬을 때 요즘은 어디서 많이 생기냐, 언제 많이 생기냐 보면, 실제 이 건수는 줄었지만 2020년, 2021년 발생 건수의 월별 분포를 보면 역시 기존에 발생됐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덥기 시작한, 올해도 되게 더위가 빨리 왔죠. 그만큼 6월 달에 더위가 빨리 오면서 6월 들어서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7, 8월이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 신고 건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 식중독 발생의 시기적인 상황은 그전과 큰 차이가 없다. 역시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식중독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생기느냐? 집단 급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특히 3월에 개학하면서 이 급식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7월, 그리고 아마 7월 말부터 8월까지 방학을 하기 때문에 6월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6, 7, 8 역시 더운 시기에 이 식중독이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가 많느냐? 특히 집단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빈도상으로는 세균성이 가장 많고요. 세균성에는 대장균이 가장 많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생기는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집단 발병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실제 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력이 높고 적은 수로도 설사와 같은 이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장염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작은 수의 바이러스만 섭취가 돼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 집단 발병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는 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식중독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이나 물 섭취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발생되는 건수들도 대부분 음식점이 앞서 19년까지 과거의 통계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이 최근 통계까지 다 포함을 시켜도 역시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식중독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정 집에서 생기는 경우보다 음식점과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이 보고되는 건수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건수 대비 환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집단으로 급식을 하고 음식을 섭취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런 집단 급식을 하는 기관, 학교를 포함해서 이런 기관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중독을 포함한 수익성 감염병이 최근에 이렇게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이제 지금도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이제 동남아나 약간 낙후된 곳을 갈 때 더 주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럴 때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개인 위생의 수준이 낙후될 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요즘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역시 우리가 예전에는 개별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다면 요즘은 급식을 통해서 학교나 단체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급식을 통한 식중독 발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배달이든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드시는 외식 활동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에 발생돼서 신고하는 건수가, 사실 집에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이제 배탈이 나거나 뭐 설사를 해도 그거를 보건소에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 더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식으로 인해 음식점에서 발생된 식중독 건수가 많이 보고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이제 식자재나 이런 것을 다 공급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시기 때문에 예전보다 집단 발병의 양상이 식중독인 경우 개인보다는 훨씬 더 집단 발생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제 해외여행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지역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이 계절의 차이, 예전엔 더울 때가 추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예전보다는 적어졌다는 거죠. 이제 언제든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름철에는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세균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식중독이 많고,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처럼 추운 데서도 살아남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 식중독이 훨씬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외식 생활이 많은 이런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중독은 어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식중독은 사실 소화기 먹는 순간부터 이제 배설하는 변을 보는 때까지 기관에 따라 다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위장관, 시간이 빨리 음식을 섭취하고 빨리 나타나는 식중독균일수록 구역이나 구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타나는 식중독은 오히려 발열이나 설사처럼 하부 아래쪽 장의 증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 구토, 복통, 설사, 또 발열,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나 고령 환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탈수나 쇼크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균들에 따라서 약간 증상이나 뭐 잠복기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따라서 잠복기나 증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또는 조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균들이 있어서 그 대표적인 균들만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식중독의 원인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오염원 그리고 증상 그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흔한 균 중에 하나인 이제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래서 포도알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균의 특징은 균도 감염을 일으키지만 균이 만든 독소형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황색포도알균은 피부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손에 화농성 염증 소견이 있는 조리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리를 하시면 특히 오염되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 준비나 이런 것에서 제외가 돼야 되고요. 이 황색포도알균은 아주 특징적으로 섭취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원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토, 복통, 설사는 사실 드물고요.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많이 내원을 합니다. 구토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먹고 나서 섭취하고 나서 평균 3시간 그러니까 보통 점심 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게 내는데 항상 점심 때 잔치집에 가서 잔치 음식을 먹고 나서 3시간 뒤에 구토나고 배 아프고 그러고서는 저녁 때 설사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도알균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변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 준비를 하는 조리하는 부분에서 다 빼주셔야 되고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청결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독소 같은 경우는 많이 끓인다고 해도 균은 죽을 수 있지만 독소는 남아 있어서 그런 독소형 식중독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살모넬라인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살모넬라 이렇게 모 음식점에서 집단으로 많이 생겼는데 의심되는 경우에 살모넬라균이면 의심되는 경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걀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가공품, 육가공품인데요. 특히 달걀 껍질을 만진 손으로 씻지 않고 그냥 다른 요리를 조리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 실제 빈도수를 제일 많은 건 이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균이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100마리만 들어와도 우리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 우리 5157 많이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대장균 중에 병원성 대장균 5157인데 이거는 신부전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일으킬 수 있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햄버거 덜 익힌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이제 신부전이 생겨서 사망한 케이스들도 많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병들은 사실 발병 시기가 잠복기가 뭐 8시간에서 12시간 지나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시간의 잠복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익혀서 드시는 덜 익은 육가공품보다는 육류보다는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이런 더위가 오는 시즌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브리오죠. 올해는 굉장히 빨리 비브리오 첫 번째 환자가 발생됐다고 뉴스에도 났었는데요. 비브리오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해산물로 인해서 덜 익히거나 날 해산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브리오 같은 경우도 복통이나 설사, 발열 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항상 어패류나 이런 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잘 씻고 깨끗한 것을 날로 섭취할 때에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캠필로박터는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소독되지 않은 물입니다. 뭐 당연히 가축이나 애완동물, 닭고기 관련 식품 이런 것들도 다 생길 수 있지만 그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그냥 끓이지 않고 복용한 경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에 의해서 생기는 균 중에 하나가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겐스는 이 깡통이나 이런 그 큰 통에 조리한 음식을 방치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복용했을 때, 섭취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세균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세균이 만든 톡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복통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깡통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 멸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깡통 같은 경우에 복용하면서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보툴리눔 같은 경우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즘은 사실 깡통 음식이 많이 없어지고 병조림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적게 생기긴 하지만 특히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꿀 같은 거에도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이제 사람 장관에만 증식을 하는 바이러스고 굉장히 전염력이 높아서 이 역시도 이제 뭐 굉장히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있어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분비물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짧은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단 발병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건 더위보다 추운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발생한 적이 있죠. 그처럼 겨울철에 발생하는 특히 식중독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주의할 점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이렇게 홍보 포스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keep clean,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람 손인데요. 여러 가지 균, 곰팡이 다 이 종류별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손에 있는 균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손에 있는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식품을 준비하는 모든 기구뿐만 아니라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익힌 음식과 안 익힌 음식을 조리할 때 반드시 분리해서
조리를 하고 이 사용하는 도구들도 분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조리할 때도 하고요. 그 미생물이 특히 이제 나른 음식에 있는 미생물이 조리된 음식과 섞이거나 하면서 다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을 하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익혀 먹어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더위가 오는 이런 철에서는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균이 번식하기가 훨씬 좋고 세균이 훨씬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완전히 익혀서 드실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7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장기간 보관하는 건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정 시간을 보관했다 급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실 때에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보관하는 음식을 냉장고 같은 경우는 5도 이하 또는 이제 어떤 곳은 4도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실온에서는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냉장고 아니더라도 오랜 동안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온도가 이 실온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속도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많이 증식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2시간만 지나도 이게 61개의 세균이라고 한다면 2시간이 지나면 4,000개 이상이 되고 대장균 같은 경우 100개 이상만 몸 안에서 100개 이상의 숫자만 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상온에 오염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안에 음식을 섭취하시고 가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은 식자재를 사용을 하라는 거죠. 안전하게 되어 있는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휴가철에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래 보관할수록 아무리 가열을 했던 음식이더라도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량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양, 적정 양만 준비하는 게 한 번에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오래된 음식은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버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식사 전후로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길거리나 이런 위생이 취약한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이 휴가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유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일반 성인보다 훨씬 증상이 심하게 생겨서 탈수 같은 증상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끓인 물을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것을 넣어서 섭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온 음료 같이 요즘 팔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탈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도 오는데 이런 장마철 역시 식중독이 발생되기 아주 좋은 습도와 온도를 가진 시기인데요. 이런 침수가 된 곳에서의 조리기구 당연히 청결을 유지하게 씻어야 되겠지만 씻고 살균해야 되지만 채소나 음식물 같은 것도 침수가 된 것은 섭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장마 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증상이 심하게 생긴 경우 병원을 꼭 방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이라고 그래서 모든 포스터에 많이 사용하는 6가지인데요. 아까 그 WHO의 5가지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 2개를 나누었는데 육류 중심은 75도씨 끓여주시고 물은 끓여서 마시자라는 거.
그리고 조리할 때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분리해서 도마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냉장은 5도 이하, 냉동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자라는 것이 이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식중독이 내가 정말 조심을 많이 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구토나 설사 이런 복통이 심하게 생길 경우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단 발병이 의심되거나 할 때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심한 경우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도 충분히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함부로 그냥 지사제, 특히 이제 설사한다고 설사 안 나오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구토가 심한 환자가 옆에 있다, 아이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구토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구토한 구토물이나 또는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설사하고 기저귀를 차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더 영유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셔서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꼭 손을 씻는 행위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경우에 어떤 응급조치를 하면 좋겠느냐? 일단 음식 대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같이 섞어서 복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만드는 게 힘들죠. 저도 못 만드는데 그러면 이온 음료를 그냥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제나 이런 거 함부로 섭취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사가 이제 줄어들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탄수화물 위주로 된 흰죽이나 미음을 섭취를 하면서 보고요. 탈수가 심하고 혈변이 나오거나 특히 고열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식중독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 네. 제가 식중독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동남아에서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녁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공항 옆에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게 탈이 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설사를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 있는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중간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마음을 여쭤봅니다. 네. 그 이제 뒤에 김혜인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신 해외 여행자 설사 부분에서 아마 다룰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남아 같은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 이런 그 지역 같은 데를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미리 이제 그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식중독이나 이 감염성 장염에 들어올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동남아 가시면 해산물 많이 쪄 드시거나 이제 랍스터 같은 것도 드시고 하는 바닷가재 같은 거 드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브리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들을 수 있는 항생제를 미리 처방을 좀 가져가셔서 그거를 특히 이제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 저희가 이제 특히 어떨 때 항생제를 드셔라라고 교육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그런 발생되기 쉬운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미리 진료를 보시고 예방약을 가지고 치료약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만약에 여름철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후에 이제 설사를 하거나 토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 네.
보건소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생겼을 경우에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 그래도 보건소가 무조건 다 조사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2명 이상이 같은 장소, 같은 재료를 사용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에만 조사가 나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 혼자만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꼭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 의심이 되는 그런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보건소에서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서 조사할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여름철 건강하게 나기 방법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매스컴에 뇌먹는 아메바라고 해서 그 레귤레리아 파일러리 아메바 얘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식중독하고는 조금 영역이 다르더라도 최근에 미국에서 수돗물로 인한 오염 사망자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또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이 아메바가 혹시 음식물 섭취나 물 섭취로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가 너무 과하게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이제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아메바는 오염된 물에 수영하면서 강물이나 이제 그런 냇물에서 수영하면서 코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섭취가 된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먹는 식수나 이런 곳에 오염이 되기는 우리나라 이제 사실 아리수 이런 건 굉장히 안전한 수돗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특히 현지에서 수영을 하실 때 그 발생되는 지역이 있거나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민물이라고 뭐 바닷물도 그렇지만 민물에 사는 여러 가지 다른 세균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물을 날로 끓이지 않는 그 현지의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파는 생수나 꼭 끓여서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중에 원인균에 따른 증상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발열과 구토, 복통 등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증상만 가지고 원인균을 감별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만 가지고 원인균을 다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섭취를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증상이 발생되는 몇몇의 세균이 있습니다.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복용하면 6시간 이내로 증상이 나오고 심하게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부 설사보다는 상부인 구역, 구토, 복통도 아랫배보다 윗배가 더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음식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도 간접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물이냐, 해산물도 뭐 해외에서 드시고 오신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 어느 뭐 동해 아니면 어느 지역에 특히 유행한 몇 년 전에 그 젓갈에서 A형 간염 발생 환자가 집단적으로 생겼는데 결국 오염된 게 오징어젓이었나 무슨 젓갈이었어요. 그것처럼 그 복용하는 음식에 따라서 오염된 그 미생물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그런 것으로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하고요. 내원하는 환자라면 병원에서 이제 원인균 검사에서 균이 자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슈가 대비 프로젝트 여행자 설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김혜인 감염내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염내과에 근무 중인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여행자 설사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라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기사 좀 자주 보셨을 겁니다. 물갈이를 한다, 가서 설사를 한다.
굉장히 뭐 복통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행 중 물갈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여행자 설사란 무엇이며 이제 역학 그리고 증상 어떤 균들이 주로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행자 설사란 먼저 정의를 보시면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국가에 여행 중이거나 이렇게 귀국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시작하는 설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자 설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3변 이상의 형태가 없는 배변이 있고 설사 외에도 메스꺼움이나 구토, 복통, 그리고 지어짜는 통증,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본인이 진단을 이제 이게 여행자 설사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잘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한 탈수가 발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여행자 설사의 빈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나 이제 뭐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주로 리소스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나라를 여행을 갔을 때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중남미 등의 이제 덥고 습한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여행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빈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여행자의 한 30에서 70%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주로 여행자 설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지역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이 주로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이제 북아메리카나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에 좀 비교적 선진국들이라고 알려진 쪽에서는 발생의 좀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2013년도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던 한국인들이 여행자 설사가 알았을 때 주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 98% 이상이 아시아를 방문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사람들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게 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언급했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 및 냉장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길거리 음식을 섭취하거나 날것의 해산물 또는 야채, 과일 섭취 같은 경우도 오염된 이제 균주가 묻어 있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게 음료수와 함께 제공된 얼음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수돗물을 얼려서 이제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행자 설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체로 인해서는 면역 저하자,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산도가 변하는 약제, 제산제를 먹거나 아니면 H2 블로커 같은 이제 약제를 먹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 시기를 보시면요, 여행자 설사 대부분이 노출 후에 4에서 이제 14일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섭취한 균주가 많은 경우에는 이 발생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원인균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지만 설사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쥐어짜는 통증, 그리고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한 탈수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자 설사의 중증도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배변하는 횟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배변하는 횟수보다는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장애를 주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설사, 그리고 가장 심한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혈변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속 기간을 보시면요, 대부분 자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상은 1에서 5일 정도 지속되고 8에서 15% 정도의
환자가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2% 정도의 환자에서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후유증은 사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극히 소수의 환자에서 저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감염증을 앓고 난 이후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만성 소화기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자 설사의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2019년도에 확인된 논문에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50% 이상이 세균의 원인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 세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장 독소성 대장균 뿐만 아니라 장응집성, 그 다음에 장병원성 대장균, 캠플로박터 등등의 여러 가지 균주가 원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빈도는 사실 이제 대륙이랑 나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각 지역마다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조금 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남아시아 여행자의 주로 원인균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시겔라나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같은 균주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발현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행자 설사에서 세균으로 확인되었을 때 어떤 균주가 가장 많이 분류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의 데이터와 유사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빈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후로는 캠필로박터라는 균주, 그리고 비브리오, 그리고 살모넬라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흔한 균주로 장 독소성 대장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행자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지하수나 음용수 등 오염된 물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런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제 제조하는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나 아주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서 접촉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잠복기는 많이 길지는 않아서 1에서 3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징적으로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열이 나면서 복통, 수양성 설사 등의 위장 증상이 5일가량 지속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증 치료를 통해서 탈수가 일어난 만큼 수액 치료를 충분히 하게 되면 잘 호전되는 경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생제 치료는 거의 필요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이로 인해서 중증으로 접어드는 경우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주이지만 이에 대해서 상용화된 예방접종은 지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장병원성 대장균, 장응집성, 장출혈열, 오이로치 같은 균주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필로박터는 이제 앞에 강의에서 정진원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조리가 불충분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조리하는 물 같은 게 튀어서 다른 음식물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오염된 식재료나 식재료나 물을 통해서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 2에서 5일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발열, 권태감, 두통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난 후에 구토나 복통 그리고 설사를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대변 검체에서 저희가 캠필로박터를 이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저희가 PCR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균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증 치료를 통해서 수액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잘 호전이 되는데 고열이 있거나 혈변이 섞인다던가 아니면 설사 일수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 그다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말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균주가 혈액 배양 균주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세프로플록사신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우 드물게 신경학적 증상으로 이제 길랑바레 신드롬이나 아니면 뇌수막염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 콜레라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2016년도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났었고, 당시 이후로는 이제 한국 자체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콜레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 유입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국은 2016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이고요.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한 5일 정도가 되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오심이나 구토가 있으면서 쌀뜨물 같은 설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한 탈수가 오게 되고요.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이때는 병원에 무조건 오시는 게 이거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액 공급을 상당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증 탈수 환자에게서는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감염 기간은 이제 증상 회복 후 약 2에서 3일까지 정도로 복용이 있는데요. 무증상 환자의 대변 오염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치명률은 이게 탈수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만약에 잘 치료를 받는다면 적절한 수액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 콜레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구용 사백신을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에서 6주 간격으로 2회 정도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옆에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유비콜 플러스라는 경구 콜레라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 콜레라가 유행 지역으로 확인이 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해당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살모넬라는 장테푸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균이고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그리고 갑각류나 어패류, 그리고 배설물이 묻은 과일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특히 이런 보균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 등에 묻어서 전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잠복기는 앞에서 말한 균주보다는 조금 더 긴 편인데요. 특징적으로 초기에 오열이나 고환,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하고요. 가슴에 붉은 반점이라는 장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발생하기 전에 설사가 심하고 반대로 이제 변비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장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체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액 치료이고, 그리고 혈변이나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해당 균주 같은 경우는 수주까지 대변으로 균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 10%의 환자에서 이제 발병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균이 배출을 하는데요. 드물게 만성 보균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만성 보균자가 예를 들어 이제 조리 시설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간혹가다 감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거의 장티푸스 백신이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백신이고요. 2세 이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대부분 피하나 근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티푸스가 많이 발병하는 나라에 출국을 하신다면 해당 예방접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겔라, 우리가 세균성 이질이라고 흔히 부르는 감염증인데요. 이거는 매우 더 적은 양, 10개에서 이제 100개의 세균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 주로 가능하고요. 환자나 병원체 보균자에 의해서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설사를 물같이 하다가 점차 이제 점액변을 보면서 혈변이 섞이기도 하고요. 수야성 설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좀
고열이나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수액치료라든지 항생제 치료가 중요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리가 조금 중요한데요. 설사를 멈추고 이제 환자가 좋아지더라도 항생제 투약을 중지한 이후 48시간이 지난 뒤에 균주가 확인이 나오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뒤에 격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수개월 이상 지속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역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치사율 또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노로바이러스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드물게 좀 더운 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겨울철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은 균주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8개의 바이럴 파티클만으로도 이제 접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음식점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걸릴 수 있다. 겨울에도 걸릴 수 있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묽은 설사변이랑 하면서 구역, 구토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미열이 있으면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회복되지만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구라든지 정맥을 통해서 수액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여러 가지들을 위생을 잘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여행자에서 이렇게 앞에 세균과는 달리 2주 이상 설사가 지속되면서 점액변이나 혈변이 계속 지속된다면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균주로는 저희가 람블 편모층이라고 부르는 가디아 스피시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메바,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라 등의 기생충들이 있는데 해당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뭐 계곡물이라든지 아니면 흙탕물 이런 데 뭔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어느 특정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설사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액 치료입니다.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고 치사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액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3에서 5일 이내에 증상이 잘 호전되는데요. 만약 경구로 섭취가 가능한 환자라면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의 자극적이지 않은 이제 액체 섭취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오랄 리하이드레이션 솔트라고 해서 이건 약국에서 조금 판다라고 외국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물에다가 해당 이제 약재 이제 전해질이 잘 섞여 있는 것들을 이런 게 약국에서 구입해서 물에다가 타 드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제조가 어렵다면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넣어서 전해질이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해서 그런 수액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구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에 내원해서 정맥으로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이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제법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설사가 있더라도 내가 배가 고픈 경우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식이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 금식을 하더라도 대부분 여행자 설사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면 단기간 내에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몸 자체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진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시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로페다마이드와 같은 약제가 있는데요. 해당 약제들은 장 운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분비 억제 효과가 있어서 설사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설사가 줄여드는 반면 내 장에 들어온 병원체의 배출을 늦추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혈변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투약으로서는 저희가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제를 복용하더라도 2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오히려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저희가 투약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요, 여행자 설사는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열이나 혈변, 그리고 심한 점액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투약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 상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감염성 설사에 대해서 특정 균주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약했을 때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혈변, 심한 점액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약할 수 있는 항생제는 아지스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분비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리팍시민이라는 약제도 저희가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무스라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항생제 제제는 아니고요. 하루에 이제 30ml 또는 이제 2알 정도를 하루 4번 정도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분홍색 제제의 약제를 드럭스토어에서 판다라고 합니다. 정말 분홍색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 설사에서 설사나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장 독소성 대장균에 의한 감염증에 의해서 증상을 예방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부작용으로 혀와 대변색을 검게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변비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세 미만이나 임산부에서는 금기이고요. 해당 약제에 대해서 이제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좀 기저 질환 등으로 이제 메소트렉세이트라든지 다른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는 들어있는 약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금기약물이 될 수 있겠고, 이게 뒤쪽에 서브살리실레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로 인한 독성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예방 효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정상성인, 면역 저하자가 아닌 경우에 정상성인이나 소아에서 급성 감염병 설사의 증상과 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설사의 예방을 위해서는 권장되지가 않고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제제도 각 회사마다 섞여 있는 균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퍼센트라든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은 좀 효과가 있다, 어떤 유산균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확실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크게 권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행자 설사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익히거나 끓이거나 아니면 껍질을 벗겨낼 수 없는 음식이 없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과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 손이 비누라도 없다면 이제 손세정제, 요새는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하시는 게 좋고, 물에 이제 이렇게 병 안에 들어있는 따지 않은 생수 또는 끓인 물을 추천을 드리고, 해당 이제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나 분수물, 수돗물로 만든 얼음 등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익히지 않는 야채나 과일 섭취도 이제 이 야채나 과일을 씻는 과정에서 결국엔 수돗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행자 설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고 완전히 익힌 것만 섭취하시고요. 유제품 또한 완전히 파스테리화된 제품만을 섭취를 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적 항생제는요, 여행자 설사의 치료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항생제 자체에 알러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중증 설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항생제에 오히려 내성균에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관련해서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을 해서 더 많이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면역 저하자, HIV 환자라든지 장기식 환자, 염증성 장질환 같은 환자, 그리고 중증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와 같이 취약한 환자에게서는 여행자 설사로 인해서
심한 탈수라든지 이로 인한 이제 오간 페일리어 등이 진행할 수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이트를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해외 감염병 나우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외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이제 어디에 나라의 국가에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나라를 치시면요.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가 많이 발생하는지 예방할 수 있는 균주와 그다음에 권하는 예방접종이 무엇인지가 저희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방약이나 이제 예방 물품을 출국 전에 반드시 챙기시고 해외 여행 가셔서 개인 수칙을 준수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해외 감염병 여행자 설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감염병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1339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질병관리청 콜센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이트 이외에도 미국의 CD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역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정보를 넣으면 필요한 예방접종, 처치, 그리고 어떤 균주가 지금 현재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시기 전에 두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행을 가면 그 여행에 있던 현지인 사람들은 잘 설사 같은 게 안 생기는 걸로 아는데 그 여행자가 설사가 생기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균주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은 면역력을 획득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균주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노출 가능성이 높아서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수동에 사는 주민인데요.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여기 가서 꼭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바로 이제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을 때면 집에서 항상 상추나 이런 거 야채를 씻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밖에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경성으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만약에 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사실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증상 자체가 이제 발생하는 지역을 따지게 되면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이고 이제 아마 서울이라든지 이제 경기 지역 크게 막 벗어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집에서 노출되는 수돗물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라든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물게 이제 집에서는 아무래도 위생을 잘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식재료를 더 다듬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점에서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 자체를 그 음식 점주가 잘 컨트롤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집단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요. 사실 말씀하신 증상이 만약에 정말 이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면 특정 음식점이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 외부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그거는 사실 음식점 자체 문제라고는 조금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특정 음식점이나 식품 등을 섭취했을 때 해당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에 대해서 뭔가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노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그런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해당 문제가 있다면 조금 다른 원인을 확인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추가적인 검사, 설사가 만약에 심하다면 뭐 대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장장애가 심하시다면 간혹가다 내시경 같은 거를 저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권유를 하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진료를 증상에 따라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현지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여행자 설사를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로 인한 탈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탈수만으로 이제 심하게 탈수가 일어나면서 혈변이나 복통이 심해지고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폐혈증 징후라고 하죠. 환자가 이제 의식이 처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한국에서의 귀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현지 병원이라도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응급처치라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자 설사 증상이 괜찮아지더라도 설사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여행자 설사가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자 설사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지만 결국에 여행자 설사라고 하는 거는 각종 세균에 의해서 감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설사 이벤트가 가장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뭐 장 독소성 대장균에 의해서 내가 여행자 설사를 앓고 지나갔는데 다른 균주에 노출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좀 독한 애들 뭐 살모넬라 시겔람 이런 거에 노출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는 다시 여행자 설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종의 소화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감염병 시민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